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율촌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수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한국블록체인학회에서 블록체인 분석평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또 편집위원을 맡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거의 한 마칠 때쯤 제가 들어와서 여러 이제 젊은 분들 발표하시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 블록체인 학회에서 지난 거의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는 이런 자리를 좀 소개를 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할까 합니다. 먼저 목차는 모이는 순대로 이제 저희들이 좀 진행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 블록체인 이제 암호 자산이죠. 이 암호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고심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참여 인력을 맡고 있고 학계와 산업계, 언론계 해서 많은 인력들이 참여를 해서 이쪽 부분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 6개월에 걸쳐서 총 34회의 연구 미팅을 저희들이 가졌고요. 이게 6월 달에 발표를 한 1차 버전 때까지가 이거고, 그 뒤로 저희들이 2번의 미팅을 냈으니까 총 36번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이걸 왜 하게 됐느냐,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자체는 저희들이 이 블록체인에 특히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얘기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 주머니에서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메꿔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학회가 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좀 정리를 갖다 해주는 게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학계에서 이제 먼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드는 생각은 용어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누구는 암호 자산이라 그러고, 누구는 암호 화폐라 그러고, 누구는 또 가상 화폐라고 그러고, 영어 용어도 혼돈이 많습니다. 요즘 ICO라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또 TG,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TG라고 또 부르고, 그래서 이는 굉장히 많은 그 용어의 혼돈, 이런 것들도 학회가 좀 나서서 우리나라의 영어로 쓰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블록체인 분석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로 저희들이 이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분야가 가치 평가, 두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평가, 세 번째가 이 조직 평가, 네 번째가 기술 평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치 평가 쪽은 크립토 이코노미에서 그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그리고 건전성을 가지고 코인이 얼마만큼의 그 가치가 과연 있는 건지를 저희들이 좀 봐보자는 겁니다.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평가에 있어서 상중하로 나눠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냐는 걸 또 보는 건데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개 영역의 8개 정도 항목으로 저희들이 이걸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평가는 저희들이 TCB라고 그래서 기술 신용 평가의 원칙들을 저희들이 좀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좀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3개 영역 7개 정도 항목으로 이제 봤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좀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걸 좀 줄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고 이걸 완벽한 상태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부지하세울일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번에 11월 16일 날 블록체인 학회에서 국제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발표를 할 거고 이 한국 블록체인 학회에서 만든 이 분석 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뒤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국제화를 시킬 좀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하더라도 외국 코인을 평가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는 이밸류에이션 혹은 어프레이저라고 부르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겨나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교류를 하자. 한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뭐 해외에 있는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를 서로 이렇게 좀 상호 교류하는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좀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 학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위 그 코인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 생겨나기를 저희들은 또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기보다는 저희 학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지금 오늘 오전에서 이 발표를 하신 굉장히 많은 새로운 창업을 이쪽으로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코인을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다가 내가 좀 더 감안을 해서 신경을 쓰면 훨씬 더 나은 밸류에이션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또 좀 사전에 어떠한 중요한 그러한 시사점을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직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조직의 역량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보려고 그랬고요. 2개 영역 9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마지막 기술 평가 항목입니다. 이 기술 평가는 정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6월 달에 저희들이 1차 버전 내놓을 때는 기술 평가 항목을 저희들이 뺐습니다. 뺏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워낙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봐야 되고 이쪽 기술 쪽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과 이쪽 기술로 개발되어 있는 2개를 어떻게 뭐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못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목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어떠한 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만 오늘 보여드리고 실질적인 파이널 버전은 저희들이 11월 16일 날 국제 세미나를 할 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좀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가치 평가 부분입니다. 가치 평가는 크게 토큰 디자인 구조와 토큰 세일 구조 이렇게 2가지 큰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토큰 디자인 구조에 있어서는 여러분 좀 흐릿해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저희 어디
올려드린다고 그러셨죠, 위 대표님?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니까 나중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토큰 디자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통화 정책입니다. 용어 자체가 통화라는 용어를 사실 저는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화폐 통화 이런 거는 아닌데, 어찌 됐든지 토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토큰이 공급 형태가 고정적인 토큰 형태냐, 아니면은 점점 갈수록 발행량이 늘어나는 형태냐, 아니면은 버닝 조항이 있어서 갈수록 토큰 공급이 줄어드는 형태냐, 이런 쪽을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토큰의 수요처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건 1차 버전에 없는 건데 저희들이 2차 버전에 집어넣은 겁니다. 즉 토큰의 수요처가 많은 경우에는 명확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토큰의 수요처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있느냐, 명확하게 있을수록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드와 소프트 캡인데요. 필요 자금의 산정이 얼마만큼 적절하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 자금 대비해서 얼마나 소프트 캡과 하드 캡이 적절하게 돼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1차 버전 때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투자 환불 절차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냥 돈 모아놓고 돈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뭐 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은 환불을 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이 들어있는 게 훨씬 더 투명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도 이제 저희들이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토큰 디자인을 한 경우는 그러한 창의성, 독창성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게 그러면은 창의성이냐? 사실 그 따지기가 힘들죠. 근데 어쨌든 독특한 창의성을 갖다가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서포트, 토큰 가격이 안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좀 고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가면 갈수록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코인의 이 가격 등락폭이 너무 심하고 특히나 요즘 뭐 보면은 상장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거의 가격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 프라이스 서포트 조항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행량에 대비한 리저브 수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리저브가 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재단이 리저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재단이 여러 가지 저거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발행량 대비 한 30% 이상 리저브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우수한 코인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 토큰 세일 구조를 갖다 보시면 펀딩 구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펀딩 금액과 참여자 수 외에 이 펀딩에 상당히 이름 있는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는 거를 저희들이 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에 대한 보상인데요. 뭐 요즘은 또 운영진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많이 주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코인의 수급을 깨트리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 코인은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그러한 뭐 한 지분율 10% 미만의 코인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투명성, 토큰 자금 용처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보안, 뭐 걸핏하면 나오는 거지만 아까도 뭐 보니까 어떤 개발자는 해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난이나 사기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수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저희들이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행동 강령, 백서나 웹사이트 내에 윤리 강령이나 행동 강령 자체를 갖다가 좀 집어넣고 있는 게 더 높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포함시켜 놓질 않았는데 최근에는 지금 ICO라기보다는 IEO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IEO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미리. 근데 투자자들로부터 어디서 이제 지금은 뭐 프리세일, 1차 프리세일, 2차 프리세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단계 판매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를 낳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아예 거래소가 자금 모집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고 싶으면 물론 그 거래소는 그 해당 프로젝트를 자기네들이 대행을 해주겠다는 것은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는 누구든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거래소에서부터 코인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처음부터 딱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주려고 하면은 거래소에서 그걸 갖다가 돈을 받고 주려고 하면 이미 코인이 발행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치 평가에서 또 하나 이제 항목을 하나 더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게 코인의 발행 여부. 코인이 이미 발행이 돼 있느냐, 발행이 돼 있지 않느냐. 돈을 모은 뒤에 우리가 코인을 발행해 주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코인을 이미 다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복잡한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소위 그 증권법에 의하면 이걸 하위 테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위 테스트에 의하면은 미래에 내가 코인을 발행해 주겠으니 지금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증권에 해당된다라고 미국에서는 미국 SEC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프로미스, 내가 어떤 약속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돈을 준 사람은 미래에 내가 가져가야 될 토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증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증권법이 적용이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코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코인에 탑재가 되는 서비스는 나중에 제공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코인을 다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가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신용 평가 모델을 저희들이 좀 준용을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시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 이코노미가 지향을 하는 목표 시장이 얼마만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잠재 규모 또한 계산하기가 쉬울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장이 아주 명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얼마만큼 잘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이 높은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경쟁성입니다. 경쟁력인데 이 회사가 다른 경쟁 회사에 비해서 혹은 이 코인이 다른 경쟁 코인에 비해서 얼마만큼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즉 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의 어떤 페이턴트,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 많은 가점을 갖다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연관 산업,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건 없겠죠. 반드시 그 연관 산업이 있을 겁니다. 연관 산업이 있다면은 가능한 한 연관 산업이 많이 있는 게 적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장성이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채널의 점유성, 네트워크 채널 자체를 갖다가 얼만큼 베타적으로 묶어둘 수가 있느냐, 이 베타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네트워크 자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베타적으로 계속 잡아놓을 수 있는 점유성, 이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경쟁력은 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을 두었고요. 그 다음 시장이 향후의 성장 가능성,
지금까지는 이렇지만 이 시장이 또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거냐. 그다음에 수직적, 수평적으로 이 시장이 얼마만큼 확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한번 따져봐서 확장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보다 더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는 가점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 평가인데요. 조직 평가는 크게 조직 역량, 수행 역량, 도덕성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직 역량은 뭐 아무래도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얼마만큼 유명하신 분들이 어드바이저로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개발을 하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팀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테크니션도 원천 기술을 갖다 보유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캐시플로우는 ICO를 투자를 유치할 때까지 과연 생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ICO가 다 맞춰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혹은 뭐 어떤 소프트캡까지 자금을 갖다가 모집하는 동안에 충분히 그 동안에는 뭐 그때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는 회사가 최소한도 저희들이 이제 더 가점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많은 경우는 그냥 아이디어 지금 작년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던지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시기라면 사실은 뭐 그런 프로젝트는 아예 내놔서도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 즉 ICO입니다. ICO에 대한 경험도가 얼마만큼 이 팀에 있느냐. ICO를 추진을 기존에 해봤던 팀원들이 얼마나 이 팀에도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행 역량은 글로벌한 엑스퍼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얼마만큼 좀 진행을 해본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의 안정성,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경험도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달성 가능한 역량이라든지 개발팀의 인력 구성, 핵심적인 기술적인 그 향상 능력, 특히 이 GitHub의 공개 및 트래픽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성 역량은 자금 집행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되느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마지막에 이 내부 통제 역량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부 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킹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내부 직원에 의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부 팀원들을 갖다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있는지 그런 걸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 내에 있는지 이런 감사 기능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술평가입니다. 기술평가는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기술평가 쪽을 어떻게 저희들이 항목을 구성을 할지 아직도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인데 다만 저희들이 이는 많은 것들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고민의 흔적만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술은 크게 나눠 가지고 핵심 기술과 플랫폼 기술로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요. 핵심 기술이라면은 소분류로 세분류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소분류만 말씀드리면 분산 합의 기술이 있고 분산 원장 기술이 있고 트랜잭션 기술이 있고 스마트 계약, 네트워킹 기술, 보안성 기술, 암호 기술 뭐 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은 블록체인 구조라든지 암호화폐 플랫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든지 지갑 플랫폼, IoT 플랫폼, 클라우드, 그다음에 플랫폼 연동 기술 뭐 이런 등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은 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저런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 항목들 하나하나를 놓고 뭐 저희들이 이게 기술을
상중하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없는 거여서 저희들이 또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ISO 9126 상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 특징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 이제 품질 속성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 블록체인에 관한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거죠. 이걸 이제 보시면 처음에 코스트적 측면에서 보면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보다도 훨씬 더 이제 스토리지가 많이 들어가고 자원도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진위 여부 판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검증이 수반되는 비용이 크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성공적일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기술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이제 가점을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항목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케터빌리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규모와 보안 뭐 이런 측면에서 엔터프라이즈급 요건을 충분히 다뤄본 인재가 많지 않다. 참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실감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인재들이 뭐 사업 지금 영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걸로 보고요. 뭐 거의 대학교 뭐 대학원에서 조금만 컴퓨팅만 조금 해본 사람이라면 초봉을 지금 뭐 거의 한 2억씩 뭐 이렇게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해외 쪽에서 많이들 구합니다. 뭐 인도라든지 인도 쪽은 사실은 어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보다는 또 훨씬 더 똑똑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싸고 이런 측면도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가치를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아직 시장에 성공한 컬러 서비스가 킬러 서비스가 지금 아직도 많지 않다는 이런 측면도 좀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앞으로 도입 절차가 이제 지금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되게 열광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붐업 되려고 하면 모든 기술이 그렇다시피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세월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합성인데요. 적합성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적합성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인정 권한 제어의 강력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는 블록체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대용량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도 블록체인은 사실은 맞지 않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도 블록체인은 많지 않다. 보안 위조 합의 정합성 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역설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뭐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가 사용자 인정 권한 제어에 강력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나는 태클하겠다. 이러면 처음부터 굉장히 사실은 성공하기 힘든 분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펑셔널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블록체인의 그 한계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하고 복잡한 비즈니스 시나리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제일 첫 번째 좀 더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메인넷 가지고 뭘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인넷이 프로그램이 뭐 아무리 강력하다 손치더라도 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모든 비즈니스 필요에 그거를 거기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응용 개발을 위한 시스템 수준의 지원이 부족하고 업데이트 혹은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규정된 합의 프로토콜이 없다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측면에 또 이제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순차 처리 프로세스로 처리 비용이 블록체인은 되게 처리 비용이 높죠. 그리고 참여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짧은 시간에 빨리 변하는 비즈니스에는 따라서 부적합하다. 병렬 처리 등을 통한 최적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그 기술 평가 항목에서는 좀 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시큐리티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특징 때문에 정보 유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알고리즘의 논리적 허점을 이용한 해킹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장 취약한 노드로 전체 시스템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험과 보안, 접근 관리 측면에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도 굉장히 많다. 개인 키를 분실하거나 이는 도난당하는 경우에 보안 수단이 없다.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베일러빌리티를 보시면 블록체인 한계에 따르는 네트워크의 과도한 부담은 거래 처리 지연 및 거부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51% 어택이 이루어지면 거짓이 진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빌리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참 사실은 좀 골치 아픈 건데, 일단 승인이 돼서 블록에 기록된 거래는 취소나 정정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자본시장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셨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블록체인 분야가 발전해 나갈 방향은 금융이라고 봅니다. 금융.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과 결합이 되고요, 채권과 결합이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나갈 걸로 봅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한 달 정도쯤 됐는데요, 월드뱅크에서 최초로 이더리움 기반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ICCO라고 부릅니다. Initial Convertible Coin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식화된 코인을 거래를 하기 위한 거래소를 설립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증권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이거를 코인화된 주식을 거래를 하는 플랫폼으로 바꾸려는 이런 또 시도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서클이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냥 우리는 코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정식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모든 관련되는 인허가 다 받고 정식으로 우리는 금융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바라본다면 앞으로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금융 쪽으로 가는 방향이 내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거래의 취소나 정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난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이제 교환성인데, 국내 표준화가 좀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서비스의 호환을 고려하기 위해서 향후 표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표준화를 좀 시켜야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 분석 평가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화를 좀 진행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기종, 서로 다른 기종 간의 플랫폼 간의 연동이 일단 불가능하다. 뭐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기술적인 영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2017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분석평가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 올 1월부터 저희들이 분과 활동을 개시를 했고, 6월 달에 1차 버전을 발표를 했고, 2차 버전이 이제 거의 파이널 버전인데요. 저희들이 11월 말씀드린 대로 16일 날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이 모든 버전을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학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글로벌한 이러한 분석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좀 세미나를 또 가질 예정이고요. 저희들의 이 그 가이드라인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조금씩 모디파이를 해나갈 작정인데 저희들의 이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을 하신 국내에서 이 잘 또 성장하는 이러한 분석 평가 회사들이 계속 나오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분석해 주는데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신용 평가 회사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어줘야지 그런 기관들의 평가를 보고 개인들이 또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의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뭐 완전히 묻지마 깜깜이 투자 이런 식의 그 악순환이 거듭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신뢰성을 잃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두서없이 빨리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